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정부가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내용 등 국내외 주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오후 6시 뉴스와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강복절 경축사가 있었습니다. 연신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였고 세계 시민과의 연대, 공적 부문 긴축 및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른 한일 관계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내용,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주목을 받았는데 8월 15일 오후 6시 뉴스에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 주요 내용을 짚었습니다. 기자는 윤 대통령이 첫 강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고 밝히고 두 나라가 미래를 지향할 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과의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향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핵 포기 시 식량과 함께 발전시설, 항만, 공항, 병원을 아우르는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기자는 취임사에서 밝혔던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체제에 안전보장 방안이 빠져 있어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3분간 이어진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언급했는데 특히 일제강점기 한일 독립운동의 본질이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며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우거나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 모두 독립운동가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공공부문 긴축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한 발표 내용도 다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제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선 튼튼한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쓸 것이며 약자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는 게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애인 돌봄과 보호시설 청년 자립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하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해법으로는 도약과 혁신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선 민간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앞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 복구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수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5일 오후 4시 뉴스 1번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 중 한일 관계와 대북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 반응을 짚어봤습니다. 우선 앵커는 윤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면서 위안부나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국회의원은 흔히들 강복절에 빠져서는 안 될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대해서는 나름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일본은 우리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투쟁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는 점을 좀 더 부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덧붙여 중요한 것은 일본의 태도인데 8월 15일에 기시다 총리가 신사참배 곡물대금을 공납한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은 계속될 테고 그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유감을 표해야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성애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일본 측이 아무것도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요청만 하고 있고 특히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 결과를 무시한 채 우리 기업의 손만 대면 한일 관계 끝이다식의 태도를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범기업의 한국 자산을 동결해서 현금화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 카드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주일 대사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현금화하면 안 된다는 선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 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피해자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열린 공간에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적절한 협상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성범 전 국회의원은 한일 관계가 24년 전에 나온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야스쿠니 참배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와 외교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비판과 유감을 표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근거로 일본을 압박하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한일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같은 날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내고 패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 지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래전부터 역사적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부 역시 협력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뉴스TV가 냉정한 입장에서 대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전략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정부가 현명한 전략들을 수립해 갈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1번지에서는 이어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앵커가 북한이 비핵화하면 식량, 인프라, 금융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바로 휴지 조각이 된 이명박 정부 정책을 꺼내들었다고 비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애 전 대변인은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이미 공개된 것들을 종합선물 세트로 묶어서 공개한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한 것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는데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면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면 달라진 게 없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비판을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친북으로 비난한 것 치고는 이번 제안 내용은 너무 순진한 내용이 아닌가 하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의 국가안보 1차장의 설명을 보더라도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 정부와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당근을 던졌다면 이번 제안은 단계별로 나눠서 초기부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차별점이고 특히 협상이 시작되면 유엔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진전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 전 대변인은 이 문제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멀어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크림반도 침공 시 러시아 제재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거절했던 것을 이번에는 거절하지 못하고 참여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경제 공동체가 강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유엔 제재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재의 강도를 약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이 북한에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런 현실까지 고민한 후에 담대한 구상이 나왔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패널들이 언급한 내용만 보더라도 대북 관계가 매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 문제와 사드 문제, 러시아 제재 문제까지 더해져 해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정부와 정책상 큰 차별점이 없어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이 국제정치 역학관계 속에서 이번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한일 관계나 대북 정책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의 각계각층의 반응과 생각을 언론이 담아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여대 도고동문학과의 오지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 내 기업 기상도에서는 실적 올려 해뜬 기업과 집중호우로 일난 기업을 살펴봤고요. 여의도 풍향계에서는 여권 지지율에 빨간불이 들어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최근 이어진 무더위와 폭우가 지금의 경제 상황 같다며 어려움에 강한 한국 경제의 힘을 기대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기업 기상도 출발합니다. 첫 맑은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요. 상반기 매출이 1조 1,000억대, 영업이익이 3,000억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약품 위탁 생산 개발사인 만큼 계약을 얼마나 따내는지가 중요하다는데요. 누적 수주 73건, 위탁 개발이 95건에 이대로면 연 2조 원대 매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맑은 기업은 연간 목표를 벌써 넘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지난주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7척 건조 계약을 2조 원에 따냈다는데요. 올해 수주 목표가 174억 달러라는데 이미 193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93억 달러 육박합니다. 첫 흐린 기업으로는 폭우에 영향을 입은 손해보험 업계가 꼽혔습니다. 12개 손보사 접수 침수 차량이 9,000대가 넘는다는데요. 외제차만 3,000대 이상이라 손해보험사 손실이 1,300억 원에 육박한다고 전합니다. 안정적이던 자동차 보험의 수지 악화에 손해보험사들은 울상이라는데요. 지난 2년여 실적을 고려하면 큰 위기는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계기가 돼선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흐린 기업은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전산 기계실에 합선이 발생하며 지난 8일 오후 접속 장애가 있었다는데요. 다행히 장 마감 뒤였지만 시간의 거래, 해외 거래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여의도 풍향계입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정 운영과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여권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시작합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는데요. 같은 날 학제 개편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였던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고 합니다. 윤 정부 1기 내각 첫 사임이자 사실상 경질이라고 전합니다. 만시지탄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에는 인사 정책 논란뿐 아니라 이딴 구설도 한몫했다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에게 보낸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파동에 이어 수해 피해 속 위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기록적 호우 속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재난 상황을 지휘한 이른바 폰트롤 타워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는데요. 전화 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가족 참변 현장 사진이 국정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쇄신의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은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여당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데요. 현직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후 국민의힘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맞았지만 이마저 흔들리며 당 쇄신에 들어갔고 비상대책위원회 논의가 급물살이 탔다고 합니다. 이에 속전속결로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됐고 주호영 비대위가 지난 9일 닻을 올렸다고 전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구축하여 하지만 안으로는 비대위의 성격과 인선을 둘러싼 논쟁이, 밖으로는 이준석 대표와 그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적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탄원서를 모아서 주호영 비대위는 여권 분위기 반전을 모색한 수해 복구 봉사에서도 실점을 추가했다는데요. 김성원 의원의 실언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사진 잘 나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정권들도 지지율에 어려움을 겪었다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역풍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이 60%까지 올랐으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20%대로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 여파로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대국민 사과와 대대적 인사 개편으로 반등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사 논란에 국정 운영 방식 전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 평균 5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고 말합니다. 5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누수를 돌파할 열쇠는 쇄신과 정책 혁신, 그리고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 신망을 되찾을지 주목된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 네, 내용 잘 봤습니다. 지윤 학생, 이번 명품 리포트 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저는 역대 정권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부 혁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새로운 국정 쇄신의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돌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고동문학과의 오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도권 지역과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했죠. 특히 서울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도시의 수방 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수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수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성규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서 서울 도심, 특히 강남 지역의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요. 먼저 피해를 키웠던 원인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 8일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남대로를 비롯해 강남 일대의 침수 피해가 유독 컸습니다. 이 지역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지역 강우 처리 용량을 훌쩍 넘어서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머니투데이 등 언론이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 강남에는 시간당 최대 강우 처리 용량 85mm보다 많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소재 빗물 펌프장과 저류 배수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상 못할 비가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도심 침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빗물 펌프장과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은 하나의 도심 침수 방지 대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상습 침수 지역에 시간당 최대 110mm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인 빗물 터널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간당 100mm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이 건립된 양천 지역은 침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해 강남 지역은 시간당 처리 능력이 85mm에 불과해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1단계로 강남역 일대 도림천 광화문 지역에 2027년까지 시설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으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에 대한 시설 건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빗물터널 추가 건설 등을 장기적 대책으로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동아일보가 지난 11일 보도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등 폭우 때마다 비 피해가 심각한 저지대에는 빗물이 시설물 내부에 말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차수판 설치가 의무가 아닌 탓에 저지대의 지하철역도 차수판이 없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폭우 때면 거리에 지뢰로 돌변하는 맨홀에 대해서도 맨홀 그물망 등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인도 등의 포장에 빗물이 잘 스며드는 특성을 지닌 투수 블럭과 투수 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동아일보는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잇따랐죠. 특히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많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하 또 반지하 주택 퇴출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 지하주택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폭우로 물이 들어차 신림당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직후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반지하 주택은 10에서 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건물주에게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제시했습니다. 반지하에 살아본 사람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정책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경향신문이 지난 14일 보도했습니다. 당장 반지하라는 선택지가 막히게 되면 다른 열악한 주거 환경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20대들은 반지하 외에 비슷한 돈으로 고를 수 있는 주거지는 옥탑방 아니면 고시원이라며 그나마 싸다는 옥탑방 고시원도 이제 더 비싸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예.
서울의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는 20만여 가구에 이르는데 이를 단기간에 다른 주거 형태를 수용하려다 보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침수 등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반지하 거주자가 고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고시원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반지하에 살았다가 고시원으로 옮겼다는 황모 씨는 고시원은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라면서 이번 수해로 반지하의 위험성이 대두됐지만 사실 고시원은 그 전부터 겨울철마다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나온 위험 거주시설이라고 했다고 경향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정책이 발표된 이후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며 반지하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12일 보도했습니다. 원 장관은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을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 같은 이상폭우가 좀 빈번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어떤 수방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네. 중부지방에 지난 이틀간 이어진 폭우는 서울 도심을 재난 영화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이 물바다가 되는 광경이 다시 연출됐지만 서울시의 수방 대책은 여전히 10년 전 눈높이에 머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8일부터 서울에는 말 그대로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 피해가 집중됐던 동작구의 1시간 최대 강우량은 141.5mm에 달했고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116mm, 110mm로 시간당 최대 강우 처리 용량 85mm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빈도로 따지면 동작구는 무려 500년, 강남구는 150년 이상 빈도에 해당합니다. 방제 대응력을 거뜬히 뛰어넘는 비가 쏟아지니 그간의 대비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집중호우가 더 잦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강우 대응 목표치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상기후로 시간당 강우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목포 강우량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선 하수관거 용량을 시간당 100mm로 늘려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은 대심도 터널 신규 건립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수해 방지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내놓은 대심도 터널 건립은 수방 능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이번 같은 폭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고 내일신문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시에는 시간당 평균 110mm, 최대 141.5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대심도 터널을 150mm까지 늘릴 수도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고 도심을 온통 뒤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스마트 터널은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하나의 답이 됩니다. 스마트 터널은 교통체증과 호우 피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평소엔 차가 다니는 터널로 사용되다 호우 시엔 빗물 저장소이자 물길로 바뀝니다. 조성일 대도시 방재연구소장은 대심도 터널은 수방 대책으로 매우 유용하나 투입 대비 효용성이 적어 고민스러운 대공사라며 한국에 발달된 IoT 기술을 스마트 터널에 적용하면 선도적인 교통 수방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내일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이번 폭우를 통해서 재난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그때까지 언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짚어주시죠. 네.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에 물난리가 발생한 직후부터 여야는 이번에 발생한 수해의 이유와 책임을 두고 정치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10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전화 지시를 비롯한 재난 대응 관리 미비를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이 물바다가 되는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급기야 SNS상에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급속도로 번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록적인 폭우와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강우 처리 시설을 설계한 서울시의 정책 실패입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작년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의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시에서 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 원 중 248억 원이 추가 삭감돼 통과됐다면서 강남 침수 등의 이번 수해의 책임은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 의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세계일보는 지난 12일 보도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 피해가 막중할 때 피해의 책임을 남에게 미뤄 정치적 공방에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은 정치적 공방을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를 하지 말고 수해가 일어난 정확한 이유와 방제 대책에 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